볼게요. 첫 번째 문제, 이제 카톨릭 때 우리 문제 유형은 정형화된 거 그냥 우리 익숙하죠. 그래서 기억에 대해서 가와 나에 드러난 견해의 차이를 서술하라. 일반적인 비교 대조형하고 비슷한데 여기서는 공통점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비교하라라고 하면 공통점 먼저 얘기하고 차이점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차이만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데서까지 굳이 공통점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비교하라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공통점 차이점을 얘기하라 이렇게 나올 때 공통점을 먼저 언급을 하고 차이점만 얘기하라 그러면 차이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돼지고기 금기에 관해서 서로 다른 아마 상반된 견해겠죠.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등장을 하고 있고 이들 사이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라 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채점 기준표 먼저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이제 제시문들을 한 번씩 읽었을 테니까 채점 기준표를 보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점수를 깎느냐 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부터 채점 기준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될 용어들이 있고 여기가 옆에서 좀 가져오겠습니다. 들어가야 될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카톨릭들은 다 나열을 해주고 있고 이런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더 많이 논리적으로 연결될수록 점수가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에 대한 내용은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에 들어가야 될 키워드 환경적, 생태적, 경제적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줬어야 되고요. 제시문들에 등장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식용에 대한 유혹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기가 발생했다. 이런 환경적, 생태적, 경제적 요인이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인 키워드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유혹을 통제한다. 요 말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줬으면 됐고요. 나의 경우에는 종교적 신념. 그러니까 요 키워드가 지금 요 환경적, 생태적, 경제적이라는 키워드와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물질적인 요건 때문에 유혹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금기가 발전했다면 나에서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신념, 종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불결한 것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다른 집단과 자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금기가 생겨났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키워드들 여러분들이 잡아줬나 그리고 구체적인 논거를 들어줬나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돼지고기 금기라는 문화적 현상에 대해 견해 차이를 이제 비교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확히 이제 비교는 공통점까지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냥 차이점만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약간의 차이점들은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카톨릭 때 채점 기준 여러분들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때 우리 성신여대도 마찬가지죠. 카톨릭 때 성신여대는 이렇게 등급 채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A 플러스부터 F까지 0점, 그래서 8등급으로 지금 채점을 하고 있고 형식 20%, 내용 80% 이렇게 지금 채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가볍게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나머지는 뭐 좀 뻔한 내용들이에요. 예전에 계속 봤던 내용들. 그래서 내용이 F이면 안 된다.
100자 미만의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다. 100자 미만으로 쓰면 2문장 미만으로 쓴다는 건데 이건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동일한 문항을 채점위원 2인 1조로 채점을 한다. 그래서 서로 채점 점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다시 채점을 시킨다 라고 해서 그냥 채점 기준표대로 딱딱딱 이거 나왔나 안 나왔나 그것만 보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채점위원의 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제 재채점을 한다. 이런 얘기들 가벼운 얘기들 나와 있고요. 이제 뭐 2차 또는 3차 채점의 방법에서 뭐 공정하게 채점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채점하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요거에 걸리진 않겠죠. 이거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시된 경우의 처리. 매년 요거를 계속 발표를 해주는 걸 보면 매년 이런 실수를 계속 하나 봐요, 누군가가.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원래 어기는 사람이 있을 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이나 이름, 300자라는 짧은 글에 어떻게 제목을 달고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정보를 쓰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상상력을 발휘했을까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상상 속에서만 그냥 상상을 해보시고요. 이런 것들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값죠. 300자밖에 안 되는 거에 그 제목을 달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어디서 이상한 글 보고, 그러니까 이제 목차를 다는 뭐 그런 글을 보고 여기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연습 안 하고 오지 말라. 카톨릭 때는 연습 좀 하고 오라.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 이제 형식적인 부분들. 계속해서 문장 구성, 뭐 표현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표현 같은 것도 막 너무 엄격하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진짜 부정확하게 썼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자주 얘기는 하는 거지만 주어 목적어를 막 혼동하고 썼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 막 주어랑 동사랑 호응도 안 되고 이런 문장은 조금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법,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은 지켜주셔야 되고 문단 나누기 이런 것들, 문단도 가급적이면 300자 정도 되는 건 잘 안 나눠도 돼요. 그리고 외대 같은 학교들 400자 뭐 이런 학교들은 잘 안 나누는데 500자, 600자가 넘어간다. 그리고 문제의 요구사항이 한 2개 이상 된다 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요구사항별로 나눠는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웬만하면 안전하다. 문단 나누기를 잘 안 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문단을 나눴다고 해서 깎이진 않아요. 근데 문단 나누기를 중시하는 학교인데 문단 나누기를 안 하면 깎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의 요구사항이 바뀌면 웬만하면 그 나누긴 좀 하라.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요. 문장 구성,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이런 것들. 맞춤법도 여러분들 좀 깜찍한 맞춤법 오류는 괜찮습니다. 뭐 그냥 안 하는 이런 것들 붙여 쓰는 거 이런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엄격하게 띄어쓰기를 따지면 진짜 요즘은 정말 안 걸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뭐 붙여쓰기, 띄어쓰기 이런 건 되게 규정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걸 막 일일이 다 따지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딱 봤을 때 그런 건 있어요. 이거 좀 확 깬다. 그냥 글을 읽으면서 이거 이 단어 때문에 뭔가 막 튕기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맞춤법이 너무 이상하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받아서 다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필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교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사를 많이 하고 좋은 문장들을 많이 읽어보고 뭐 좋은 표현들을 외워두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분량 300자라고 주어졌으면 350자까지만 감점이 없다. 350자를 초과하는 순간 351자부터 1등급 감점, 400자 이상이면 2등급 감점. 이런 식으로 분량을 잘 준수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 분량 얘기는 뭐 어느 학교나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대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300자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 이렇게 줘요. 근데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그냥 300자 내외로 이렇게 하고 알아서 잘 맞추라 이거예요. 근데 외대는 이제 기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제 300자 내외라고 했는데 얼마까지 내외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10% 정도 벗어나는 건 괜찮다.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시고 학교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내용들, 채점 아까랑 비슷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잘 나왔는가, 유혹의 통제와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 단어들을 잘 집어냈는가, 중심 내용, 이건 당연한 거겠죠. 이걸 잘 짚었는가 보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금기가 환경적, 생태적, 경제적 측면과 관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나에서 두 번 인쇄가 됐네요. 밑으로 조금 내려서 나에서 돼지고기 금기가 히브리인들의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카톨릭들은 언어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신념과 유혹의 통제라는 차이점이 있다. 핵심 키워드, 추상적인 핵심 키워드, 요거를 먼저 정확하게 잡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주장을 명확하게 잡아냈으면 요거에 대한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 요거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물 속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면 적어도 한두 줄 정도라도 어떤 종교적 신념이 왜 돼지고기를 금지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시문에서 찾아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유혹의 통제라 그러면 어떤 유혹을 어떤 식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종교적 금기가 생겨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잘 썼느냐, 요거에 따라서 채점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채점 점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특히 문학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요거는 그냥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핵심 주장 잡고 구체적 근거 된다. 요거는 그냥 다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유난히 요걸 좀 놓쳐가지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키워드 잡아야 된다. 그냥 너무 두루뭉술한 문장으로 쓰면 안 된다. 이제 공감이면 공감, 성장이면 성장, 실패면 실패, 이런 단어들을, 의도한 단어들을 써줘야 되고, 그리고 그 실패라면 제시문 속에 어떤 부분이 어떤 실패인지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똑같이 써줘야 됩니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공식처럼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그냥 계속해서 내가 지금 뭐 쓸 말이 없다 그러면 핵심 주장을 썼는데 구체적 근거를 안 댄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써내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문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자, 그런 것이고요. 이제 채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언급한 모든 사항을 답안에 반영하였으면 A등급 이상, 중심 내용은 파악을 했지만 구체적 근거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감점, 1등급에서 2등급 감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중심 내용 일부마저, 핵심 키워드마저 놓쳤으면 이제 또 1, 2등급 감점, 이런 식으로 키워드 정확하게 들어갔나, 그리고 근거를 제시문 속에서 찾아가지고 뒷받침해 줬나, 이거 기본적인 주장 근거 형식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다 이제 채점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제시문을 보면서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제시문 속에서 독해를 해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키워드 위주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 카톨릭 때 2023학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미추진 기업에 대해서 쫙 나와 있고, 돼지고기 금기가 나타난 두 가지 이유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히브리인들 주변에 살았던 중동 지역의 다른 민족들이 돼지고기를 금기시한 이유,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들이 금기시한 이유,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요 마빈 힐스라는 인물, 우리가 예전에도 봤던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 제시문 설명하면서 같이 다시 또 기억을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를 보면 기원전 13세기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중동 지역의 대부분은 강으로 이용한 농업을 하기에는 척박하고 관계도 쉽지 않은 평원과 구름들로 이루어진 땅이었고,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활 양식의 문제들이 있었구나. 생활 양식이 유목민 생활 양식이었고, 이런 환경적 요인이 작용을 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키워드화를 해놓으면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유목 생활, 요즘 이제
뭐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이 유행인데 그 노마드라는 게 유목민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이제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냥 노예예요. 그냥 사이버 노예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추구해 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정말 허상입니다. 역시 그렇고요. 그냥 그런 이제 곁다리기 소리였고요. 자, 환경적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 양, 염소 같은 반추동물은 섬유소가 풍부한 뿔, 나뭇잎 등을 되새김질하는 소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었으나 이런 반추동물은 이런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환경에 잘 적응을 했어. 하지만 돼지는 뭐다? 덥고 건조한 기후와 체질적으로 잘 맞지 않고 체온 조절 능력을 잘 갖추지 못해서 식물 뿌리나 게다가 곡식을 주로 먹기 때문에 인간과 경쟁까지 했어. 그러니까 돼지는 체질도 환경 적응력도 떨어져. 환경에도 잘 적응 못하고 심지어 인간과 경쟁해. 인간이 먹는 곡물을 건방지게 먹어. 풀만 먹고 살면 되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식용할 수 있는 이런 다른 부산물들이 없었고 또 먼 거리를 몰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래서 때문에 많이 기르는 유목민들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부산물도 없다. 이런 것들 그냥 쫙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생태적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돼지를 피할 수밖에 없었구나. 금기시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를 수가 없었어. 경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돼지 사육은 비경제적인 초이스였다는 겁니다. 식용고기만을 위해 사용되는 가축이라는 매우 비경제적인 일종의 사치품이다. 적응력도 떨어지고 이제 뭐 인간을 위해서 내놓는 것도 없고 경제성 없는 사치품 같은 어떤 그런 가축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돼지고기는 육즙이 풍부하고 부드럽고 이제 기름기가 많은 귀한 식품이었다. 그래서 이제 먹고도 싶어. 먹음직스러워서 또 이제 키우는 거는 돈도 많이 들고 별로 안 좋은데 자원도 많이 들고 안 좋은데 먹음직스러우니까 결국에 뭐야? 시간이 지날수록 사육에 필요한 환경 조건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열악해지는 바람에 귀해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치품을 먹기 위한 유혹에 시달렸고 결국에 이런 유혹이 크면 클수록 종교적 금기 조치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그래서 사치품이고 이런 것들을 키우면 공동체 전체적으로 별로 이익이 안 돼. 경제적인 수단이 아니야. 그런 얘기들. 비경제성 때문에 사치품이었는데 계속 먹고 싶으니까 키워. 이런 유혹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유혹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종교적 금기가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빈 해리스는 참고로 우리 예전에도 봤던 그 이 사람의 비슷한 제시문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소를 숭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이 또 생태 문화적인 설명을 한 제시문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는 나름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제시문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 근방의 중동인들이 돼지고기를 금기시한 이유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런 생태론적인 이유 때문이었고 이제 인도인들이 소를 숭배하는 관습을 만들어낸 것도 마찬가지로 인도에선 소가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었고 그 농사에서 인간의 삶을 굉장히 이제 보완해주는 그런 동반자 관계였기 때문에 소를 못 죽이게 하려고 소를 숭배하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소는 굉장히 뭐 정령이 깃들어 있고 이제 신의 어떤 모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는 절대 소가 지나가면 인력거도 비켜야 된다 이런 이제 신화들을 만들어낸 건 결국에 그런 사회의 이런 경제적 환경적인 필요성 때문이었다라고 이 마비네리스가 저번에 쓴 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표적인 그 생태 문화론적인 요인에 의해서 종교라든지 어떤 도덕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 나에서는 이제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민족은 참고로 굉장히 조금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관심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도 하고, 제가 요 히브리인들의 이 돼지고기 금지하는 율법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 히브리인들의 율법 513가지나 된다고 해요. 이 사람들 뭐 요즘에는 다 지키는 사람은 정말 드물지만 이 사람들은 513가지의 그 구약 성경에 나온 걸 바탕으로 이제 행동 규범을 지켜야지 너는 완전한 유대인이다. 그리고 완전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고, 너는 이거를 어기면 어길수록 부정한 이교도 애들하고 똑같이 돼서 너는 이제 저급한 지는 거 떨어지고 좀 우리가 무식하고 약간 좀 덜 떨어진 그런 약간 공동체 밖에 있는 애다, 이렇게 이제 취급을 옛날에는 했어요. 그리고 지금 513가지 율법을 막 지금 기준에서 보면 진짜 이상한데, 그리고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막 자기가 음식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남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안 합니다. 식당에 같이 가도 자기가 싸온 음식을 먹어요. 거기 부정한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지느러미 없는 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나오니까 안 먹으려고 이제 다 지키는데, 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런 관습들을 통해서 모든 거를 구분해서 바라보는 그 체계적인 사고가 생긴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는 겁니다. 이게 뭐 왜 지느러미 있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냐? 과학적으로 설령 비합리적일지라도 우리한테 주어진 규범이고, 그것들을 명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이 사람들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민족이죠. 누가 보더라도 노벨상도 세계 인구의 뭐 2%밖에 안 된다는데 노벨상의 20%를 차지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성공한 인물이고,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연구까지는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의 반이라도 좀 따라가 보려고 그러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고, 이거는 이제 종교적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동물이었지만 이제 돼지에 대한 혐오가 생긴 이유를 이제 1문단에서부터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식사율법은 신성함을 지키는 규율이었다. 신성함을 지키는 규율이었고, 이 신성함이야말로 삶의 목적이고 어떤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한 통로였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 이유에 따라서 금기가 생겨났다. 종교적 어떤 신념 때문에 생겨났다 라고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식사율법에서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은 신성함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함이었고, 그러니까 이 율법들을 정확하게 지켜야지 우리가 이제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신성함이라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정통 유대교도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론적 문화론적인 요인하고는 다른 이유이죠.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걸 심리적인 요인보다 이런 신성성, 이런 거를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육했던 동물은 소, 양, 염소 등이 있었고, 이런 동물들은 신에게 축복받은 동물, 정결한 동물로 간주했다. 그러면서 소, 양, 염소들과 같이 뭐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뭐 식용할 수 있는 것이고, 돼지는 이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 못한 거예요. A and B여야 되는데, 발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해야 되는데 발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은 하지 않았다. A but not B,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무식하게 이제 막 전쟁하고 다니던 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정교한 법을 가졌으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사회를 빨리 성장시킨 거겠죠. 이런 것들을 매사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이후로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불결한 동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불결함이라는 이미지와 결부가 되어서 결국에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제 금기가 되었다, 쫙 나오고 있어요. 돼지고기를 먹는 집단을 이교도로 간주하기도 했고, 실제로 얘는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막 돼지고기 안 먹겠다고 이제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이제 이민족의 침입을 당해서 이제 정복을 당했을 때 돼지고기 먹을래, 돼지고기 안 먹으면 사형당한다, 이런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감사 땡큐하고 먹고 이제 목숨 살렸을 텐데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이걸 지켜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어떤 규범이 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지만 이해는 가요.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게 삶의 기반이 되어 있던 건데 어떤 놈이 갑자기 와가지고 먹으래, 그러면 막 열받지. 내 삶의 그 규범을 흐트러뜨리는 거고, 어떤 내 기반을 뭔가 내 양심의 자유 이런 거를 침해하는 거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뭐 유대인들은 제가 워낙에 리스펙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어쨌든 우리 이렇게 종교적 이유에 따른 차이와 그리고 생태론적인 이유에 따른 신명, 금기상 이런 것들을 봤었고 예시 답안에 어떻게 요걸 실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정말 딱딱 3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기계적으로 키워드랑 근거 이렇게 나열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가에 따르면 중동지역의 생태적 조건 때문에 생태적, 환경적, 문화적 조건에 따른 이유였다 라고 하면서 사치스러운 동물이었기 때문에 유혹을 통제하기 위해서 생겨났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생태적, 환경적, 문화적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사탐에서 배운 용어들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유혹을 통제하기 위한 금기가 형성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키워드들 제시물 속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추동물과 달리 덥고 건조한 기후에 적응력도 떨어지고 인간을 위해 내놓는 것도 없으면서 비경제적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이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유혹을 통제하려는 그런 사회적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에 비해 나는 이런 단어들이 잘 등장을 해야 되죠.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여러분들도 뭐 이제 생윤사문 하면 계속 그런 용어 보잖아요. 종교적 인간, 그리고 이제 뭐 비종교적 인간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금기가 형성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신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신념이었나? 신의 축복을 받은 동물이 있고 못 받은 동물이 있어서 그 받은 동물들만 먹어야 되고 이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이제 불결함의 이미지로 결부가 되었다. 불결한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집단을 먹는 집단을 배척함으로써 또 뭐다? 자신들만의 신성함을 구별지을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런 것들, 제시문 속에 나온 것들, 어떤 종교적 신념이 투영이 되었는가? 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써주시면 되고 연예인들 진짜 실제로 만나면 되게 재수없어요. 진짜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냥 약간 내가 제일 잘났음 막 이런 뭐 나도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을 리스펙하는 편인데 그런 이제 좀 극개인주의자인 내가 봐도 좀 재수없을 정도로 정말 극단의 개인주의자입니다. 그런 만큼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건데 어쨌든 뭐 이제 제가 민족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 사람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쨌든 그런 특성들이 있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기본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이교도들이랑 달라. 이게 이 사람들의 심정이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베풀어주는 거지 우리는 쟤네랑 똑같지 않아. 이게 얘네들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재수는 없지만 솔직히 배우고 싶죠. 사실은 그런 입장이고 (1번은) 이렇게 키워드랑 논리적 근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는 어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 내용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것들, 현대 사회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 화면이 잠시 기술적 오류로 인한 잠깐요. AI 이렇게 뭐만 있으면 AI 다뤄보죠. 자, 이제 가해 여론조사에 나타난 현장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나다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원인과 대안을 설명하시오. 카톨릭 때 한 문제는 꼭 이렇게 대안제 시험으로 나옵니다. 우리 대안제 시험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대안제 시험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대안제 시험이 나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목차를 어떻게 잡는다? 자, 이렇게 4단계 또는 5단계로 잡으면 된다. 먼저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일으킨 원인,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원인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 원인을 바탕으로 어떤 제시문의 관점이나 기준, 제시문 속의 관점이나 기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추상적 방안을 내놓는다. 추상적인 방안을 내놓고 추상적인 방안에 더해서 우리 항상 추상적인 게 나오면 구체적인 걸로 뒷받침을 해줘야겠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구체적 방안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써도 분량이 차면 여기까지로 써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분량이 한 줄 정도 남는다 라고 하면 이로 인한 기대되는 효과 이로 인해서 어떻게 문화적인 여론 편향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효과 부분을 만약에 지명이 나오면 써주시면 되고요. 안 나오면 여기까지만 써줘도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대안제 시험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해서 가해 여론 여기서는 이런 순서로 주어지겠죠. 가해 여론조사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서 가해 어떤 문제 상황이 등장을 할 것이고 문제 상황이 가해 등장을 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나와 다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아마 이제 나의 원인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다의 대안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상,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 추상적 방안과 구체적 방안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식처럼 넣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공식이 계속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좀 이해 중심의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고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해 현상, 미국 갤럽의 조사 얘기가 나오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현상의 원인과 그래서 여론조사가 불공정하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딱 봐도 그렇게 짐작을 하고 갈 수 있어요. 어떤 정장도 지지하지 않는 부당파라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어. 같은 기간에 복지정책이나 인종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중도파도 그렇게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정치적인 무당파야 그리고 이제 중도파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1980년대나 지금이랑 비슷해. 하지만 근데 또 다른 여론조사인 제가 상대 정당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중도든 뭐든 간에 근데 상대 정당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느낌 온도계 지표를 조사했는데 여기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72도, 45도의 느낌을 매겼었고 2016년도에는 자신 지지 정당의 66도, 상대 정당의 29도를 매겼다. 그래서 상대 정당에 대한 온도가 엄청나게 지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쟤네는 반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중이 정말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 정당에 대한 온도가 7도 떨어지는 동안에 상대 정당에 대한 온도는 16도나 떨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 편과 네 편을 구분해서 상대방을 배척하는 거 이거 우리 사실 요거 뒤에까지 안 읽어봐도 이거에 대한 우리 세 글자 용어가 떠올라야 되죠.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단어가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뭔가 굉장히 양쪽으로 찢어져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 이 단어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처럼 자신이 지지하거나 소속된 집단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이나 불신을 드러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있다.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2014년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의 37%가 민주당원의 31%가 상대 정당을 이건 좀 진짜 충격이네요. 국가의 안녕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거 거의 말이 되게 무섭잖아요. 쟤네는 이제 국가 안보의 적이야. 쟤네 그냥 약간 서로 이제 쟤네 상대편은 중국의 스파이야. 거의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인식 수준으로 이제 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2016년 조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이제 뭐 이렇게 높아졌고, 자녀가 심지어 자녀의 어떤 결혼 문제까지 쟤네는 안 돼. 왜냐, 쟤네는 뭐 국가에 대한 적이고 쟤네는 그냥 간첩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내용들을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결혼 문제까지 간섭을 한다라고 이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양극화의 어떤 실태를 나타내고 있고,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 그 뒤에 이제 나에 나오는 용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쓰자면 정서적 양극화죠. 그러니까 이제 정서가 양극화된다라는 현상을 키워드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정서적 양극화 키워드 짚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그게 드러날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근거로 대시면 됩니다. 자녀 결혼 문제에도 이 상대방의 정당을 배척하고, 상대 정당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적으로 간주한다, 이런 인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희가 채점 기준표를 먼저 또 보고 가야 되는데, 질문을 먼저 왔네요. 채점 기준표 지금 잠깐 돌아가서 보면 9페이지 잠깐 보면, 자, 이런 용어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위에 나온 기본사항 형식 이런 건 똑같으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고요. 이제 보고 넘어가고, 뭐 600자 초과 650자 미만, 여기 그냥 글자 수 지켜라 이런 내용이고, 내용 부분 봅시다. 내용 부분 10페이지의 내용 채점 기준을 보면, 가해 통계 수치를 보고 이것이 정서적 양극화 현상임을 이해했는가 라고 해서, 요 용어가 나에 나오는 용어인데 요거를 정확히 가에다가 용어로 써줬는가 라는 걸 보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나를 통해 배타적 내집단의식, 확증 편향, 인터넷 소셜미디어 환경 등을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으로 파악했는가,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주라는 겁니다.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뭐 니꺼 내꺼 해서 대립하니까 점점 더 이제 대립이 확산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시문 속에 나왔던 용어들, 배타적인 내집단 의식, 확증 편향, 그리고 소셜 미디어 환경,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구분해서 써줬냐 그러면서 제시문 다를 통해 이분 구도에서 벗어나는 유연함, 그러면서 우리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 이렇게 쓸 때는 원인과 대안이 항상 어때야 된다?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내집단 의식이 첫 번째 문제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첫 번째 해결책은 이 배타적 내집단 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어야 돼요. 배타적 내집단 의식이 문제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냥 모두가 잘 지내야 된다,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쓰면 안 된다. 배타적 내집단 의식에 대한 해결책을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대응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분 구도에서 벗어나는 유연함, 이게 첫 번째 내집단 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겠죠. 그 다음에 확증 편향과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비판적 자세 플러스 또 사실 어떤 것도 예시답안에 나와 있느냐, 이런 확증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 공적 토론, 공적인 토론과 커뮤니케이션, 뭐 유연한 교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증 편향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원인, 문제점, 그리고 원인, 추상적 방안, 구체적 방안 쓸 때 원인과 해결책이 대응돼야 된다. 여러분들 요거 항상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 밑에는 뭐 채점 기준은 똑같고요. 이제 어떤 게 빠지면 감점이고, 정서적 양극화 이해하지 못했으면 1등급에서 2등급 감점, 나에 나타난 이런 세 가지 원인 세 가지를 다 언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한 가지만 쓰거나 막 뭉뚱그렸다 이러면 또 감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정서적 양극화의 세 가지 대안, 마찬가지로 원인과 매치를 시켜서 대안을 서술해야 된다, 이렇게 딱 기계적인 채점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시문으로 올라가 보면
간은 아까 봤으니까 우리 나부터 한번 볼게요. 나에 보면 이제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사회 집단은 소속감을 기준으로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내 집단과 외 집단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정체성을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소속해 있으면서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을 내 집단 또는 우리 집단이라고 한다. 반면 자신이 소속해 있지 않으면서 이질감을 느끼는 집단을 외 집단 또는 그들 집단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내 집단, 외 집단으로 구분해서 내 집단에는 소속감을 갖고 외 집단에게는 이질감을 갖게 된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본성이죠. 경계를 긋고 싶어하고 우리 사람과 바깥 사람을 구분하고 싶어하고 이제 뭐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고 싶어하고 이런 구별하고 싶어하는 건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진화적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지 사실 또 바운더리가 정해지니까 모두한테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잘해주려면 딱 필요한 사람한테만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집단, 외 집단 의식이 좀 뚜렷한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건 진짜 뭐 가벼운 여담인데 혹시 그런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하잖아. 좋은 것만 뽑아먹고 싶은 그런 근성이 강하잖아, 인간은. 게을러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문화 대담 이런 쇼에 나와서 독일인들 같은 경우에 같은 유럽 사람이지만 독일인들 같은 경우는 되게 질서정연하고 딱 예의 바르고 그리고 뭔가 좀 법도 잘 지키고 도로도 가보면 항상 깨끗하고 환경이 잘 지켜지고 이런 규칙적인 독일인들과 프랑스인들은 되게 막 처음 말할 때는 되게 막 프렌드 막 오이 막 이러는데 되게 실제로 생활에 들어보면 약속도 안 지키고 막 그리고 막 되게 노동자들이 청소도 안 해가지고 거리도 더럽고 막 이제 우리 같은 노동자님들이 어떻게 니들 따위를 위해서 청소를 하겠냐 뭐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고 좀 이런 약간 좀 격할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MZ 마인드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고 프랑스인들은 그렇고 그런데 우리 장점만 취하는 게 왜 안 될까? 프랑스인들처럼 친절하고 막 이제 친근하면서도 뭔가 공적 영역에서는 독일인들처럼 막 규칙 잘 지키고 이런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라고 이제 어떤 심리학자에게 물어봤는데 없답니다. 왜냐면 그 둘은 반대되는 본성이에요. 독일인들은 되게 처음 본 사람한테 불친절합니다. 친절은 한데 정중은 한데 불친절해요. 딱 그냥 뭐 할로 이시 뭐 부텐다 이러면서 진짜 딱 그냥 독일인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정도 안 바뀌어요 거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도움은 딱 주고 이제 절대로 약속을 잘 안 어기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프랑스인들 같이 막 니꺼 내꺼 없고 경계선이 없는, 그러니까 그게 경계선이 불분명한 거거든요. 내 집단 외 집단이 좀 불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니꺼도 내꺼 내꺼도 니꺼 그러니까 뭐 청소는 니가 해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성격하고 이제 이런 딱 내 집단 외 집단이 뚜렷한 성격하고 당연히 융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한쪽을 얻으려면 한쪽을 포기해야죠.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인간의 본성적인 얘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내 집단을 통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집단 구성원에게 강한 동질감을 느낀다. 그렇죠. 정체감과 어떤 동질감의 근원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 집단 의식이 지나치게 강하면 갈등을 빚을 수 있고 내 집단 의식의 과잉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개인이 집단에 과도하게 구속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어떤 첫 번째 문제점으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죠. 내 집단 의식의 과잉으로 인한 갈등 그리고 어떤 대립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문제점 첫 번째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어떤 동기적 추론이라는 이론을 꺼내면서 심리학의 동기적 추론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정확성 목적과 지향성 목적을 갖는다라고 해서 어떤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정확성 목적이라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철저하게 정보를 탐색하려는 경향.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어떤 논술 수업이 제일 좋을까? 뭐 이런 것들, 어떤 수능 수업이 제일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탐색하려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지향성 목적이라는 건 뭐냐? 원하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결론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는 경향을 말한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것들만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판단은 여기가 상당히 많죠. 왜냐면 이게 뭐 무조건 뭐 비판만 할 수만은 없는 게, 이게 경제적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에 대해서 모든 대안을 다 놓고 모든 것의 합리성을 다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뇌가 폭발할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복잡한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 사회 제도나 상당 부분의 그런 작동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법도 사실은 요거를 이제 표방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이 진짜 원칙대로라면, 정말 원칙대로라면 이렇게 논리에 따라서 근거를 내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증거를 탐색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하루 만에, 하룻밤 사이에 뭐 검사가 마약 사건 10개를 수사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정해놓고, 얘는 뭐 딱 봐도 저번에 보니까 2번이나 했고, 그냥 생긴 것부터 양아치 같은 태도부터가 그럼 물론 이제 당연히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증거조사는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형벌 같은 걸 정할 때도 얘는 뭐 싹수가 이러니까 그냥 일단 좀 무겁게 죽어보자. 그리고 얘는 뭐 금방 내보내주면 사회에서 또 범죄 저지를 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거기에 맞게 이제 법리를 찾는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런 사회가 이렇게 작동을 하려면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정의롭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것이고, 어쨌든 지향성 목적을 갖는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지향성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원인이라는 거죠. 이런 목적 때문에 정서적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민주당 애들, 미국 민주당, 미국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그 대립이 굉장히 심하다고 아까 나왔었죠. 이제 미국 민주당, 공화당 입장에서는 쟤네는 진짜 국가의 적이야. 쟤네는 그냥 중국에 뭐 이제 충성한 애들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사실은 뭐 미국에서 중국에 충성한 사람은 없죠. 자기 나라를 기어오르는 국가인데,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기본적으로 반중입니다. 그렇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리 내린 결론에 부합하는 사실만 계속해서 받아들인다 라는 것이고, 거기다가 우리 이 주제 굉장히 중요해요. AI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소셜미디어가 지배하는 미디어 환경은, 미디어 환경은 이런 경향을 강화시킨다. 왜냐?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게 조장하니까 선택적인,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의한 선택적인 노출, 요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도 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 주제, 관련 주제가 나오면 이렇게 정확하게 단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선택적 노출이다 라고 해서, 이거 진짜 사람이 이거 무시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심지어 저도 인스타에서 그냥 예전에 이제 인스타 뭐 글쓰기 계정 하다가 이제 삭제를 했어요. 그 팔로워도 꽤 많고 그랬는데, 제 뭐 감성충일 때 그 미숙한 생각들이 너무 보기 싫어서 계정을 삭제하고, 이제 요즘에는 그냥 좀 이제 현실적으로 나 좀 부자 되고 싶다 이래서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석유 부자들 이런 애들 사진 막 찾아보고 그럽니다. 막 행복해져요. 그냥 엔돌핀이 막 돌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인스타를 켜면 그런 것만 나오니까 이제 막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 하면서도 막 1시간씩 보고 있고, 심지어 저도 이제 가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인스타는 그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끊어버리는 게 낫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자, 불신과 반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불신과 반감, 분노와 증오가 폭발한 사회는 살벌하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느낄 수 없듯이 분노와 증오의 블랙홀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깨닫기 어렵다.
그걸 이제 자각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분노와 어떤 불신이 심해졌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트로트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양자 구도로 보는 습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바로 대한 얘기 나오고 있죠. 양자 구도로 보는 습관을 무너뜨려야 된대요. 그러면서 적과 동맹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과 동맹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양자적인 사고를 깨야 된다. 이 양자적인 사고라는 거는 우리 앞에 나온 첫 번째 원인하고 대칭을 시켜야죠. 내집단, 외집단 의식, 배타적 내집단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첫 번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정확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뭐 너무 막 추상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유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원인하고 대응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배타적 내집단 의식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랑 연관을 가볍게 지어서 써주면 좋고요. 이제 그러면서 협력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집단 간의 관계를 유연하게 관리 비슷한 내용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한두 문장 정도로 압축을 해주면 될 겁니다. 유연하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도 나오죠. 내부자와 외부자를 뚜렷이 구분하는 태도를 피해야 한다. 다른 성격이 다른 그룹을 섞어서 운영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동의할 만한 얘기죠. 그래서 또한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확신이 편견이 아닌지 의심하고 나와 다른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요거 진짜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나온 것들을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건데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것들 의심하고 이제 다른 의견은 수용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거는 우리 예전에 이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확증 편향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기후변화가 없다라고 믿어버리면 뉴스에서 아무리 기후변화의 수치까지 보여주더라도 안 믿는다라는 우리가 얘기를 봤었죠. 작년 이날의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신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들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심하고 수용하고 검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진지한 대화 그러면서 진지한 대화나 공청회 같은 공적 토론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것들 구체적 방안으로 한 주 정도 언급해 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찾아서 그러면서 나아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셜미디어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좀 경계를 하고 소셜미디어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어렵죠. 소셜미디어의 그 흡입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저도 핸드폰에서 인스타를 삭제했습니다. 정말 진짜 엔돌핀이 너무 필요해서 그냥 삶에 낙이 없다 이럴 때 잠깐 깔고 그냥 알람 맞춰놓고 15분 지나면 그냥 다시 또 삭제해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나도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예시답안은 어떻게 또 우리가 풀어줘야 될까? 이 부분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예시답안이 나와 있고요. 자, 가는 미국에서 시민들의 정당 분포나 정책적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당 지지자들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정서적 양극화 현상 요 이름 정확하게 먼저 언급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정서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여기 앞에 나온 구체적 설명들을 해주면 되겠죠. 정치적 입장은 안 변했는데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양극화가 됐다. 그래서 국가의 적이라고 여기고 자녀 결혼 문제에도 배척하는 등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문제 상황 짚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에 따르면 이제 원인 나오겠죠. 나에 따르면 이러한 정서적 양극화는 사람들이 배타적인 내집단 의식에 근거해 세 개로 나눠야 되니까 배타적인 내집단 의식 첫 번째 원인이다. 외집단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미리 정하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만을 취사 선택하는 목적 지향적 추론 또는 지향성 목적이라고도 제시문에서 나와 있었죠. 지향성 목적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지향성 목적이 뭔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냥 지향성 목적 때문이다 이렇게만 하면 반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지향성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이렇게 써주면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가진 편견을 심화시키게 되고,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원인이다 해서 기존의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 가중,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때문이다 이렇게만 하면 역시 반점. 알고리즘이 확증 편향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언급하면 온전한 점수가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점 먼저 지적을 하고 원인까지 얘기를 했다면 이제 해결 방안 3문단에서 얘기를 하겠죠. 추상적 방안, 구체적 방안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짜줄 수 있으면 짜주고, 너무 분량이 없으면 일단 좀 최대한 압축적으로 써야죠. 자, 봅시다. 정서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승자와 패자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을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시로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 첫 번째 대안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안 전부 다 막 구체적 방안 다음부터 해주려면 아마 분량이 좀 넘어갈 거라서 적당한 선에서 두 번째 정도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시문에 나온 거 언급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공적 토론의 장에 참여하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과 교류함으로써 이런 단어들은 들어가 줘야겠죠.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된다. 그리고 포용력 또는 수용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포용력, 의심, 검증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가짐으로써 확증 편향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자세,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얻어야 되나? 확증 편향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소셜미디어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줄 거야. 내가 분명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진 이슈를 강화하는 거를 얘가 보여줄 거라고 아마 의심을 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쉽지는 않죠. 현실에서 쉽지는 않고 그런 얘기들을 쫙 써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제시문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문제 3번 볼 것이고요. 자, 문제 3번은 조금 더 간단한 약간 이제 문학, 독서 이쪽에 해당하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라이트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에 나타나는 역사 소설과 역사 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나왔으니까 우리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비교하라. 요 유형이다. 역시 이것도 비교 분석형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하고 두 개의 역사 소설과 역사 소설이라는 두 개의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요거를 토대로 나와 나를 또 비교 분석하라. 앞에서 역사 소설과 역사 서술과 소설을 비교 분석하고 이걸 토대로 나와 다를 비교 분석하라 그러면 당연히 한쪽은 역사 서술이고 한쪽은 역사 소설이겠죠. 우리가 그걸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이고요. 자, 뭐 이거는 굉장히 좀 흔한 주제이고 어렵지 않게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빠르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채점 기준표 한번 먼저 볼게요. 그래서 페이지 1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12페이지를 가볍게 넘어가고 13페이지를 봅시다. 14페이지에 역시 뭐 형식 이런 부분 아까 봤으니까 내용 부분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가에 서술된 역사 소설과 역사 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
설명했는가? 역사소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나가 역사소설이고 다는 역사소설이다. 같은 사건을 이제 모티프로 했지만 이렇게 다른 점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고 제시문 가의 내용에 근거하여 나와 다른 비교 분석하였는가? 제시문 나와 다른 비교 분석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 분석을 정확하게 키워드를 살려줘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적절하고 다양한 논거를 동원하였는가? 그러니까 제시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서 그 근거를 끌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점 포인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언급한 사항을 답안에 충분히 반영했을 경우 정확히 파악하지 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핵심 논지를 놓치면 당연히 감점이고요. 아마 이제 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1, 2등급 감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뒤에 나온 내용도 가의 내용에 근거해서 해야 되니까 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면 뒤에 나오는 것도 이제 전부 다 감점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문을 조금 더 키워드를 잘 살려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6번에 보면 좀 뭔가 독특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순신이 직면한 아들의 죽음이 인간 삶의 보편적 고뇌 또는 본질과 연관되는 점을 지적한 경우 1등급 가산점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순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소설에서는 이런 걸 표현한다. 이렇게 주면서 동시에 이걸 좀 보편적인 키워드로 바꿔주라는 겁니다. 인간 삶의 보편적 고뇌 또는 본질적, 실존적인 고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학에서는 이 보편적인 키워드를 사용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늘 얘기했던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저번에 우리 그 훈이 조카를 전공을 이과에서 문과로 문과에서 이과로 강제 바꾼 그 경우에도 그냥 훈이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훈이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굉장히 피상적인 분석에 그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 키워드를 도출해내면 어떻게 되느냐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훈이가 성장하고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는 그 성장의 기회를 앗아갔다 이런 식으로 성장 그리고 실패 이걸 통한 어떤 인간 삶의 어떤 단계 이런 것들 이런 보편화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문학에서는 잘 짚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그냥 자기식으로 이제 피상적인 분석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잘 써준 사람은 1등급 가산점을 준다. 하나 실수했어도 다시 올려준다. 이런 거죠. 이런 얘기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제시문을 보면요. 역사소설과 역사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토대로 분석하라. 간단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에서 역사소설과의 역사소설은 이제 공통점 먼저 나와 있습니다. 둘 다 과거 사실을 소재로 하고요. 아울러 서사의 형식과 구조로 표현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사라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죠. 길고 어떤 일관된 흐름을 가진 이야기의 형식과 구조로 되어 있고 과거 사실을 소재로 한다라는 공통점. 그리고 그 내용은 과거 사실에 대한 무차별적이거나 무작위적 재현이 아니라 의미가 부여돼서 선택된 일부분의 사실이다. 그래서 의미가 부여되고 재구성된 사실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공통점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 문단부터 보면 그러나 양자는 우선 서사의 목적이 크게 다르다. 먼저 서사의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적이 어떻게 다른가? 역사 서술이 대상 시대와 인물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역사 서술은 서술을 A라고 표현할게요. 역사 서술은 객관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역사소설의 창작 목적은 개연성 있는 소설은 반면에 소설은 개연성 있는 삶의 간접 체험을 통해서 소설은 체험을 더 중시한다. 객관적 이해보다. 그러면서 재미와 감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흥미와 감동을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역사 서술은 어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중시한다. 목표로 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소설가는 과거를 재현할 때 역사가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갖는다. 역사가는 과거를 탐구할 때 사료가 부족하면 조심스레 추론만 제기한다.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뭐 이러이러하다라는 일화가 있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사료가 없다. 그러면 아마도 이러이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라고 하고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사 서술에서는. 그래서 두 번째 특성은 이 사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역사 소설은 이제 부족하면 조심스럽게 추론만 한다. 굉장히 사료를 강하게 근거로 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입증 불가능한 불가지의 과거는 출입 금지 구역과 같다. 반면 소설가는 좀 더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설가는 막다른 골목을 사료의 제약 없이 상상력을 발휘한다. 사료에 대해서 제약을 거의 안 받거나 훨씬 덜 받는다. 상상력을 반영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차이점 들어갔죠. 사료에 대한 태도 또는 사료의 제약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차이점이다. 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역사책에서는 찾기 힘든 등장인물의 긴 독백과 내면에 대한 주관적 심리 묘사가 역사소설에서는 흔히 보인다. 라고 해서 표현 방법 또는 문체라는 차이점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차이점, 표현 방법 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문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 소설에서는 주관적인 심리 묘사도 많이 드러나고 은유나 상징과 같은 문학적 수사도 많이 활용된다. 역사 소설에서는 하지만 대개 역사책은 인물의 심리나 내면보다 그 시대를 움직인 중요한 사건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역사 서술에서는 중요하다. 인과관계 역사적 의미, 인물의 객관적인 언행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명료한 언어로 설명하는 데 주력한다. 이런 이제 표현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표현 방식에. 문학적 수사, 주관적 심리 묘사를 많이 사용하는 역사 소설과 객관적인 인과관계, 인물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는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살려서 써주시면 될 것이고요. 설명투의 문체로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역사책이다 라고 해서 설명투의 문체, 간결한 설명투의 문체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소설과 역사 서술에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나라를 비교 분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나는 우리 객관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는 역사 서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은 정유년 9월 16일에 명량해전의 대승으로 일본군의 이렇게 서진을 저지하고 해당 통제권을 되찾았다.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서술하고 있죠. 객관적 전쟁 상황. 이런 것들을 서술하고 있고 그러나 정유년은 이순신에게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 한 해이기도 했는데 2월 말 상도 수군 통제사에서 파직되어 심한 옥고를 겪었고 그래서 이거 되게 이순신 장군의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인생에 한 번쯤은 난중일기라는 책을 좀 읽어보면 되게 많은 걸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을 여러분들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정확히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렇게 두 차례의 전쟁으로 크게 이어졌다 이렇게는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유재란 도중에 그때 이순신 장군이니까 마지막으로 일본군이 이제 도망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전쟁이 끝난 게 1598년이었죠.
그 전해인 1593년에 이순신 장군이 약간 정치적인 원수였던,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지휘관이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올라가서 파직을 당합니다. 단순히 그냥 캡틴에서 파직당하는 게 아니라 백의종군이라는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백의종군이라는 형벌을 받아서 말 그대로 백의를 입고, 그러니까 이제 군사도 아닌 거죠. 최고의 그냥 우리나라 지금 합참의장급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이등병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등병보다 못한 민간인, 그냥 마구간 청소한 사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솔직히 이게 말이, 우리가 그냥 보면 말이 쉽지, 얼마나 진짜 막 치욕스럽고 정말 막 정말 그냥 나 같은 마구간 그냥 폭발시켜 버렸을 것 같아. 이 인간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 당시에 고뇌를 또 이제 엄청나게 고뇌를 안고, 그래서 사실 되게 어떤 장군 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장군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순신인데 병사들한테 너네 저 사람한테 가서 직접거리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는 해놨대요. 그래서 다른 병사들이라고 서로 얼굴 못 보게 하고 이렇게 배려 정도는 해줬다는데, 그래도 엄청난 고통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면서 4월 초에는 노모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이등병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겪은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 14일은 10월 이때는 아마 복귀한 이후일 거예요. 그래서 조정에서 이순신 파면하니까 지금 계속 찌잖아. 그러니까 이순신 고발한 애가 지금 전쟁을 너무 못해가지고 계속 찌니까 다시 또 파면을 복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 이렇게 다시 했는데, 그렇게 되자마자 이제 아들이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 소식을 이제 접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 한 해였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난중일기에 따르면 이라고 해서 사료를 인용하고 있죠. 사료의 제약을 강력하게 지금 받으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순신은 이날 새벽 말에서 떨어지는 자신을 아들 면이 구하려는 꿈을 꾸었는데 저녁 무렵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받았다. 이런 게 진짜 있나 봐요. 저도 솔직히 막 되게 예지몽 이런 거, 자각몽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저도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데 반반인데, 근데 저도 이런 걸 좀 경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진짜 딱 일어나기 전에 아니면 일주일쯤 전에 이거랑 진짜 너무 비슷한 상황을 꿈에서 봤는데, 그래서 딱 그게 느껴지는 그 순간, 이거 이 상황인데? 라고 느껴지는 되게 경험들 많이 해서 사람이 계속 생각하고 있고 민감하면 이런 것들 미리 알게 되나 봐요. 그래서 조짐을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일도 그렇고 안 좋은 일도 그렇고 좀 그런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어쨌든 통곡이라는 두 글자를 보면서 직감한 이순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였다. 여기서 막 이순신의 심정을 장황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죠. 그냥 그 앉아서 통곡하였다라는 객관적인 언행과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역사소설의 특징이고, 사료에 따라서 그냥 담담하게 설명투에 어지러진 얘기를 하고 있죠. 다해서는 반면에 이제 역사소설의 특징들이 드러나는 거죠. 면회 부고를 받은 날, 이제 이순신의 입장에서 일단 1인칭으로 쓰고 있고요. 나는 국무를 패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부고를 받은 날에 국무를, 당연히 그날은 이제 국무를 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혼자 앉아 있었고, 면사접이 걸린 도배지 아래 나는 혼자 하루 종일 앉아 있었고, 아내를 생각했고 어쩌고저쩌고 옹알이를 생각했고 면회 장난을 생각했다. 이거 사실 역사 서술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순신의 뇌 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주관적인 심리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회 무서움을 생각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내 슬픔의 하찮음이 나는 진실로 슬펐다. 이런 식으로 이순신의 심정을 계속 짐작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심리 묘사와 문학적인 기법들을 막 써주고 있죠. 비유 같은 것도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김훈 선생님의 칼의 노래라는 책인데, 저 굉장히 이 책도 좋지만 저는 솔직히 난중일기 원본이 정말 100배는 더 와닿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진짜 이분이나 되니까 이렇게 정말 고급스럽게 묘사를 했지.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되게 글 못 쓰는 사람이 쓰면 되게 좀 막 슬픔을 짜내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이순신의 글을 보면 아들이 부고를 받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요 문장만 딱 쓰여 있어요. 거기서 느껴지는 그 전율이라던가 그런 것도 사실 더 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나와 다가 이제 역사 서술과 소설로 갈라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예시답안의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나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먼저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나 다를 비교 분석한 거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눠주면 될 거고요. 역사 소설과 역사 소설 서술 아까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과거를 소재로 하고 서사의 형식과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들이 있다. 또 의미가 부여된 일부 사실만 선별되어 재구성된다. 이런 것들 공통점으로 써주고 하지만 차이점 키워드 세 가지. 아까도 이제 이번 문제에서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죠. 여기서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각각을 다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의 목적, 그리고 사료의 제약 정도, 그리고 문체 또는 표현 방식 이런 거에서의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느냐. 역사 서술은 과거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목표로 하고 그리고 또 사료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역사 서술은. 그리고 내용, 표현 방식은 간결하고 명확한 설명투다. 이런 특징을 갖는 반면에 역사 소설이라는 거는 궁극적 목적이 객관적 이해보다 허구적이지만 흥미와 감동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료와 문체의 제약에서 벗어나 사료의 제약도 덜하고 문체에 대해서도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더 넣어줄 수 있다면 이런 것들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관적 심리나 어떤 심리 묘사라든지 문학적 수사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말도 써줄 수 있겠죠. 공간을 잘 활용하는 그렇게 써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타나는 서사의 형식과 구조를 갖고 있고 과거 명량해전이라는 그 전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언급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명량해전의 역사적 의미나 이제 면회 죽음과 이순신의 대처를 객관적이고 명료한 언어, 문체의 얘기를 하고 있죠. 객관적인 설명투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조금 더 써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앞에 내용을 조금 압축적으로 썼다면 여기다 문체 얘기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료의 제약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 또 써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써주시면서 반면 다는 장문의 독백과 문학적 비유가 가미된 주관적 심리 묘사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순신의 내면을 생생하게 재현함으로써 이런 주관적인 심리 묘사가 드러나고 있다. 흥미와 감동을 유발한다 라는 말을 쓰면서 아까 가점 포인트 이런 것들 이순신의 내면을 전달해서 흥미와 감동을 전달하는데 보편화된 키워드로 한 번 더 바꿔보면 이순신의 비극적 사건 속에서 드러난 삶의 보편적 고뇌, 인간 삶의 보편적 고뇌와 그리고 어떤 자식 잃은 아버지의 비통한 심정, 그러니까 인간 삶의 보편적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한번 써줘서 키워드화를 해주면 이제 추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에서는 항상 이런 키워드화를 잘할수록 점수가 부여가 된다라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카톨릭 때는 독해를 철저하게 해서 키워드들 정확하게 살리고 키워드들에 해당하는 논리적인 구체적인 근거들 끌어오고 이렇게 쓰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톨릭 때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학교이고요. 이제 이 리라이팅을 해온 다음에 주말에 한번 참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조만간에 또 추석 특강 공지 이것도 한 번 더 나갈 테니까 그때 한번들 3회 기간이니까 그때 빡세게 그냥 해서 좀 이제 자신감을 좀 가져봅시다. 그때는 진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참석할 거예요. 그래서 한 여러 차례 참석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답안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딱 그때 잡고 가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또 잡아 나가면 돼요. 또 수능 끝나고 하는 학교들은 수능 끝나고 조금 더 빡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유를 좀 더 가져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우리 주말에 보도록 하고요. 하여간 그 성수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거랑 본인 참석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야는 저번에 참석 받았죠? 저번 시간에 저번 주말에